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핵심 이슈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전달해드리는 오늘의 IQ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IQ를 높여주실 분은 이종훈 시사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사실은 요즘엔 주말에 뉴스가 더 많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정신없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 일단은 북한과 미국이 고위급 회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위급 회담 열었죠. 네, 김영철 위원장하고 폼페이오 장관도 만났고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90분씩이나 면담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요. 아,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스웨덴 스톡홀름 바로 또 거기서 또 고위급 회담 또 열었다라고 하고 손혜원 의원은 또 당적을 내려놨는지 탈당을 했는지 그런 소식도 들리고 주말에 뉴스를 쫓아다니라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예. 또 홍역도 갑자기 지금 자꾸 늘어나가지고 확진 환자가 이것도 약간 조금 이제 비상에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좀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일단 북미 간에는 2월 말에 확실히 정상회담 하는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폼페이오 장관하고 김영철 부위원장하고 만난 시간은 50분밖에 안 돼요.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90분 김 부위원장이 만났어요. 오히려 90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이제 회동이 끝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혔거든요. 2월 말께. 근데 장소는 추후 발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친서도 받았다고 또 자랑하셨죠. 네, 그렇죠. 친서 받는 그 사진도 이제 공개를 했고, 봉투가 작아졌다. 이것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스티브 비건 이제 미국 국무부의 그 대북 특별 대표, 최선희 부상하고 이제 북한의 최선희 부상하고 지금 사실은 협상 파트너다. 만나고 있고. 이런데 비건 이제 특별 대표가 사실은 최선희 부상은 스웨덴으로 갔는데 곧바로 안 가서 이건 어떻게 된 일이지 했어요. 그런데 고위급 회담 참석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스웨덴으로 이동을 해서 그렇죠. 지금 거기 좀 아주 좀 외딴 지역에서 문 닫아 걸고 지금 몇 박 며칠 동안 지금 협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단판 짓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손혜원 의원은 언론과 전쟁을 벌일 것 같죠? 그렇죠. 일단 그 첫 보도한 SBS를 지목을 해서 고소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안 그래도 지금 할빈단 쪽에서 지금 이미 고발을 손혜원 대해서 지금 한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 건 어차피 이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건데 본인도 이제 함께 고소를 해서. 그리고 일본은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끝까지 레이더 공방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파수는 공개 안 하고 무슨 탐지연 얘기하고 이러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일본 내 여론 형성에 지금 유리하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이걸 굉장히 활용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비겁한 일이라고 그렇죠. 봅니다. 비겁하긴 한데,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정치적으로 좀 상당히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돌파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 지금 사실은 그 강제징용 재판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강경 대응을 찬성하는 여론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라도 자꾸 걸어서 지금 한국 정부하고 뭔가 지금 빅딜을 하길 지금 원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언론이 얼마나 장악이 되어 있는지를 보는 그런 한 사례가 이번에 레이더 공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경제 뉴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주말에 굉장히 주목했던 뉴스가 있습니다. 그 뉴스가 오늘의 IQ 주제입니다. IQ 주제를 공개합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파급 효과는 국토교통부가 오는 25일서부터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해서 부동산 전체 공시가격 현실화를 점진적으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인데 올해 역대급 인상이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죠. 단독주택 공시가격 논란. 이게 일단 공시가격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난리인 건지 평론가님께서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동산의 그 실제 거래 가격하고 상관없이 정부가 이제 정하는 것이 이제 표준 시가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적으로 볼 때 대략 이 주택은 얼마다. 이제 그게 정해지면 그걸 가지고 재산세도 부과를 하고 나중에 이제 그걸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도 부과하고 또 건강보험료 책정할 때 그 산정 기준도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거의 모든 것의 기준 이렇게 지금 돼 있다시피 해요. 그렇죠. 자, 이제 그런 것이고 이번에 이제 공표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주택의 공시지가를 다 발표하는 게 아니고요. 표준 지역. 그러니까 딴 경우에도 대략 이런 지역들이 전국에서는 표준 지역이다. 또 이런 주택들이 전국에서는 대략 표준 주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
그 지역을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20만 채 정도가 이제 해당이 이제 되는 그런 그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게 정해지고 나면 그 인근에 있는 주택들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착착착착 정해지는 거죠. 네. 자, 일단 주택 공시 가격이라고 하는 건 실제 거래가가 아니다. 네. 정부에서 사실은 이게 행정편이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게 볼 수 있죠. 옛날에 그 정보가 사실은 뭐 거래가 되면은 신고가 되고 신고된 거 집계하고 서류로 정리하고 이러던 시절에 그 실제 팔리는 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임의로 이제 공시지가를 갖다 이렇게 그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발표하고 그걸 가지고 세금을 매겼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 공시지가가 그냥 실거래가가 돼도 될 만큼 우리는 IT 강국이고 뭐 실시간으로 막 거래되면 바로바로 정리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실거래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 크잖아요. 바로 그거죠. 이제 이게 뭐 오를 때도 뭐 주로는 오르긴 합니다만 가끔 가다가 내리는 경우도 있고 뭐 이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비싸게 판 반면 어떤 사람은 또 싸게 팔 수도 있고. 손해보고 팔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딱 실거래가로 정해서 모든 걸 다 기준을 잡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이 표준 기준 시가라는 거를 이제 설정을 하기로 한 건데 이게 이제 이제까지의 문제점은 뭐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많이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현실화라 그러죠. 아무래도 그 데이터가 막 더 빨리 쌓이고 그렇죠. 그러다 더 많이 보니까. 쌓이고 그래서 한 70% 정도 이렇게까지 이제 지금 실거래가하고 대비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주택은 그게 아직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현실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아파트 5억을 가진 사람이든 주택 5억을 가진 사람이든 자산 규모는 똑같은데 뭐 건강보험이라든가 또 각종 세금 내는 데 있어서 차별이 있다면 이것도 좀 불평등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는 특히 이 주택 기준시가 지금 인상 부분이 지금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게 뭐 표준 단독주택의 가격을 갖다가 이렇게 공시를 하는 거니까 일단, 사실은 그렇게 뭐 급격하게 뛴다라고 엄살을 떨고 있지만 실제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이 폭탄 수준의 세금이 매겨진 데는 극히 일부일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폭탄도 이게 뭐 기껏해봤자 몇백만 원인데 폭탄이라고 한다는 게 참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기존에 내던 거 대비 이제 많이 낸다라는 것을 이제 좀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이긴 하죠.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 집값이 내려간 곳도 있습니다. 지방 같은 데 가면. 그죠? 그리고 거래도 거의 안 되고 팔고 싶어도 팔기 힘든 그런 데도 떨어지겠죠, 있고. 또. 그런 데는 이제 사실은 뭐 기준 시가가 좀 오른다 하더라도 별 차이 없는 거죠. 지금 실제 그 가격에 비해서. 반면에 이제 특히 뭐 서울의 뭐 강남 지역이라든가 서울에 또 약간 좀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많이 오르긴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집이 일단 단위가 이게 굉장히 고가잖아요. 뭐 집 한 채 몇십억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절대 액수가 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도 좀 절대 액수가 많아지고, 이제 그러니까 폭탄이다 이런 표현을 좀 쓰긴 하는데, 사실은 뭐 그 정도 주택을 보유할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분들에게는 과연 그게 그렇게까지 부담이 될까? 그건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은 세 개의 질문을 던져갖고 우리의 의문점을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IQ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을 공개합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어떻게 산정되나? 아무래도 과세 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 부담이 줄줄이 더 늘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단독주택 공시가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거래를 갖다가 바로 반영하는 거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기존에 선정됐던 거 대비 기존의 기존 시가 대비 인상률이 좀 높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기존에는 한 50% 정도 실거래가의 50% 정도 선에서 기준 시가를 정했는데 이걸 70% 선에 정하게 되면 20% 포인트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50%를 내던 분에게 20% 포인트를 더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거죠. 기존에 내던 것 대비.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세금이 확실히 늘어나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나라의 좀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산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게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의 부자들하고 좀 달라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모든 다른 것들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 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정할 때, 이럴 때도 집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또 집이 이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가지고 이게 또 기준점이 돼서 예를 들어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도 이 대상이 되더라도 그 액수가 또 달라져요.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이제 상당히 사실은 이제 온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 전체적으로는 어찌됐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좀 많이 오르는 것은 맞다. 그런데 지금 산정 방법을 갖다가 이렇게 보니까 한번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이제 표준 단독주택 22만 가구 선정을 해서 그거를 한 1000여 명 정도의 전문가가 조사를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다음에 그 가격을 이제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라고 해서 1월 말경에 공시를 하고 이의 신청도 받는 이런 형태니까 네. 뭐 그다지 올라가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거나 이러진 않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이 절차가 다 끝났죠. 예. 이 땅하고 주택이 좀 다릅니다. 예. 땅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감정사들을 붙여서 예.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하고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정원 있잖아요. 예. 한국 감정원에서 이걸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정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기존의 데이터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기존의 데이터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표준 주택지 같은 경우에도 뭐 기존에는 뭐 이 집은 2억, 뭐 예. 이 집은 3억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것 대비 몇 퍼센트 이렇게 좀 아니, 인상이 그런데요. 되는 거죠. 지금 95.3%가 공시 가격 5억 원 이하고 네. 그리고 뭐 시세도 크게 오르지 않아서 95.3%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요? 그렇죠. 대부분의 주택들, 특히 지역에 있는 그럼 지방에 있는 4.7%가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조금 그러니까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가장 이제 결정적으로는 서울 지역의 조금 고급 주택들이 사실은 이제 가장 많이 오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아니 그런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반발을 하시는 건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4%밖에 안 되는 것도 그렇지만 그리고 이분들이 자기 주택의 가격 제대로 받으면 자기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은 은행에서 대출도 더 쉬워지고 여러모로 운용할 수 있는 게 편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에 집을 판다라고 전제했을 때 예. 나중에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걸 내야 된다. 뭐 예를 들어 이제 1가구 2주택이어서 주택이 하나 더 있다든지 해서 팔게 됐을 경우에 양도소득세 낼 때도 역시 이제 많은 걸 좀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담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부동산 거래할 때 이렇게 좀 낮춰서 많이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이랬었잖아요. 세금도 그러니까 그런 그게 분들은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다 불법이죠. 그게 예. 이제 세금 적게 내기 위해서 이제 예. 편법을 했던 건데 이제 그런 심리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또 어떻게 항변하냐면 내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예. 내가 이렇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개중에는 또 이제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지금 이제 강남에 뭐 집 한 채 있는데 내가 이렇게 현금 보유량이 많지 않은데 집을 나중에 팔아서 거기에 뭐 양도소득세 내라 그러면 난 내겠는데 이 당장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자꾸 매해 뭐 얼마씩 이렇게 더 내라 그러면 나도 부담스럽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죠. 하기는. 네. 뭐 요즘에는 주택 모기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앞으로 자산에 대한 개념이 예. 사실은 선진국화해야 하는 겁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외국의 부자들은 부동산을 자기 자산 전체 자산에서 그렇게 뭐 80%, 90%까지 이렇게 보유를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이제 부동산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적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뭐 세금 많아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현금이라든가 또는 이제 동산들 좀 정리해서 하다못해 그림 하나 팔아서 뭐 세금 내고 이게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부자들은 좀 구조가 좀 약간 그 유동성이 좀 적은 것은 현실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논란이 상당한 건 사실인데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Q 두 번째 질문 공개합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논란이 되는 이유는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이번 지침의 감정평가사의 월권 논란부터 시작해서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 등 여러 논란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런 논란이 이어지는 거에 대한 이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속도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어요. 속도. 그러니까 지난해 사실은 좀 많이 올랐거든요. 한 뭐 5 내지 6% 정도 인상이 됐는데 올해 지금 이제 나오는 것이 지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한 10.2% 인상될 거라고 그래요. 근데 지난해도 사실은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많이 인상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거보다 사실은 이제 뭐 2배까지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2배 거의 준할 정도로 지금 이번에 인상이 된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보면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상률이 꽤 높아요.
근데 대부분 뭐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집값 많이 오른 데들인데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도 일단 집을 가진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당장 오르니까 지금 이제 약간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단독주택 큰 거를 보유하고 계신 분, 진짜 부자들은 별 영향이 없어요. 맞아요. 그분들은. 그런데 성북동 사시고 이런 분들은 네. 삼청동 사시고 이런 분들은 영향이 그런데 없어요. 이제 문제는 어떤 분이냐면요. 이게 단독주택이 있고 다가구 주택이 있고 50평 이상 연립주택이 해당이 되는데 예. 단독주택가 그 기준에. 자, 그런데 다가구 주택이 문제예요. 다가구 주택 보면 뭐 한 10억, 20억짜리 이렇게 3층 뭐 이런 4층 이런 네. 이제 해서 보통 이제 거기 한 층 정도 본인이 주인이 사시고. 쓰고 나머지는 다 이제 임대 해서 이제 그 월세 받아서 예. 이제 생활하시는 그런 은퇴자분들이 많아요. 예. 그죠?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은행 대출금 빼고 전세 보증금 다 빼고 나면 깡통 주택인 경우도 은근히 많이 있거든요. 예. 자, 그런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것, 실제 자기 소유한 건 한 층 정도. 그 정도 뭐 한 3억. 뭐 자기가 이제 실제 자산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집은 뭐 10억 이상짜리 이제 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거 나 굉장히 부담스럽다. 아니 근데 네, 그 평론가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다른 집들 월세를 어차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자신이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거를 그런 형태로 전환 일종의 다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 돈을 갖다 굴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런데 그런 거를 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월세 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이제 또 추가로 논란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분들이 결국 그렇게 되면 재산세 더 많이 내야 되고 뭐 이런 알겠습니다. 상황이 되면 결국 월세를 올릴 거다. 예. 그러면 그게 또 서민에게 또 부담이 가는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 모시고요. 한번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님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저희가 이종훈 평론가님하고 이제 실질적인 이 논란이 되는 이유가 그 속도 아니냐 이런 그 결론을 갖다 좀 내려봤거든요. 저 교수님도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이제 가장 그 보유세 인상과 관련돼서 조세 반발이나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단계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점진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고가 주택은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너무 한 번에 갑작스럽게 올리게 되면은 이제 부담을 갖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장에도 이게 충격이 갈 수 있어요. 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지난해 9월 13일 정부의 9.13 대책으로 대출 금지 때문에 시장이 지금 얼어붙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가격이 올라갈 때는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는 이게 하반 경직성 때문에 천천히 떨어집니다. 예. 대신에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침체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인상은 물건별로 지역별로 잘 좀 가려서 현실화시키되 좀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시장 교수님. 충격도 줄지 않겠나. 예. 그런데 교수님 말씀도 그 일리가 충분히 있습니다만 충격을 덜 주자는 것이 또 다른 면에서는 어떤 의미로 들리냐면 저처럼 이렇게 뭐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이제 아파트 하나 달랑 갖고 있는데 세금 꼬박꼬박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이 집은 뭐 사실 수년 이상을 제대로 세금을 안 내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그걸 연착 요한다고 또 계속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우리는 올라가면 바로바로 올라가서 세금 더 내야 되는데 이런 불만을 또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뭐 수도권에 살지만은 저희는 재산세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당연히 많이 내야 됩니다. 내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10%, 20%, 30% 현실화 시키는 것은 직업이 이제 없고 퇴직자 같은 경우 굉장히 부담이 갈 수 있거든요. 예. 소득이 있는 사람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부분의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직업이 없는 퇴직자들도 상당수 있어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뭐 가볍게 주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올리긴 올리고 현실화시키되 또 그동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잘 냈어요. 예. 단독주택은 이게 아파트만큼 그 실거래가가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예. 세금을 적게 내는 건 사실이에요. 예. 특히 이제 단독주택이 문제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5% 10%씩 단계적으로 올려야지 10% 20%씩 갑작스럽게 현실화되는 거는 예. 시장 충격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현실화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 그런데 교수님 또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로 이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데들이 주로 높이 또 가격이 오른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강남, 서초, 용산 이런 데들을 보면 지금 공시지가가 올라갈 때 한 20%에서 30% 올라갈 것이다. 많이 올라간 데는 40%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런 분들이 뭐 올라간 금액들 보면은 적게는 뭐 2, 3억에서부터 많게는 10m까지 이렇게 막 올라간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그만큼 올라간다고 해도 실제로 그 올라간 폭들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그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네,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 세율이 올라가는 게 낮은 건 사실이에요. 예. 특히 이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품지 공시가나 개별 공시가로 산정해서 매기기 때문에 토지에 따르는 상승률보다 세율 부담률은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건물 보면 공시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게 그래 왔거든요, 이 정부가. 그러니까요. 현실화율은 50%밖에 안 했고, 근데 잘 드러나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70%까지도 물렸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 현실화되는 건 당연히 돼야 된다고 저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은 이제 그 아파트보다 금액이 커요, 대부분. 그렇죠. 아파트는 뭐 2, 3억서부터 한 10억 이내 저르고, 강남 일부만 뭐 한 15, 20억, 30억이지만, 단독주택은 강북에 있어도 보통 10억대가 넘어요, 이게. 그렇죠. 성북동 같은 데는 뭐 수십억이죠. 100억대 넘는 것도 많고. 조금 전에 판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세를 주고 있는 사람이 월세가 들어오는 경우 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문제가 없는데 그냥 한 가구 두 가구 가지고 임대를 놓으면서 2층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월세를 받지 않고 전세로 놓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부담률이 지금까지 낮은 건 사실이었어요. 이걸 올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올리는데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올려서 정상화시키는 기간을 필요하지 하루아침에 이거를 10%, 20%, 30%에서 올려버리면 시장 자체 충격이 너무 크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교수님 그러면요. 지금 그 세제를 정상화시키자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지금 뭐 특히 경제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논란을 갖다 어떻게 보면 부추기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이 더 필요할지 좀 궁금하거든요.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게 사실이면은 이걸 이제 올리려면 대폭 현실화 시키려면 거래세를 좀 낮추거나 취득세 양도세를 좀 낮추거나 아니면 보유세율을 조금 낮추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충격을 완화시키는 방법이죠. 이거 거래세인 취득세와 양도세 놔두고 보유세율도 가만 놔둔 상태에서 금액만 현실화시키면 이게 이제 부담이 간다는 말씀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오를 때 1, 2억보다 예금이 1, 200만 원 더 나오는 게 시장의 충격이 더 크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부담이 가서 매매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거래세를 갖다가 조금 오히려 세율을 낮춰주면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세율들을 정상화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대책들을 갖다가 또 본다든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좀 취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상당히 뭐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해서 이제 세 번째 질문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세금 폭탄 되나? 진짜 세금 폭탄인가? 이 문제 확인해 보자는 거죠. 이건 팩트 체크의 성격이 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폭탄이 되는 곳도 있다. 네. 그런데 뭐 전체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다 검증하지 않았습니까? 뭐 90% 넘는 곳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오르지는 않는다. 그런데 95.3%는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런데 이제 나머지가 이제 문제인데 또 그 주택들이 주로 이제 서울에 이제 많이 밀집해 있는 거고요. 이제 서울 지역도 이 민심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이 이것 때문에 악화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김수현 그 정책실장이 안 그래도 엊그저께 나와서 지금 이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정부가 지금 이 표준 공시지가 이 결정 자체를 지금 자꾸 늦추고 있어요. 그래서 25일 발표에 임박해서 아마 이제 회의를 마지막으로 하고 최종 결정을 할 것 같은데 그때 뭔가 보완 대책을 지금 함께 내놓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시 기준 시가를 올리는 대신에 세율을 좀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당장 뭐 예를 들어 올해 뭐 재산세 100만 원 내던 거를 한 해 만에 갑자기 150만 원 50% 인상 이거는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 그런 조정안을 지금 준비 중이 아닌가 이런 추정을 좀 하게 해요. 자, 이제 그거는 뭐 별개로 치더라도 일단 이제 이 기준 시가가 오르면서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이 주로 문제가 많이 될 것이고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 중에는 보면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은퇴하신 분들, 고령층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또 초고령 사회 아닙니까?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예전에 직업을 가지셨던 분들도 지금 직업을 잃었거나 예. 제가 사는 동네도 보면 은퇴하고 그 다가구 주택을 사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분들은 이제 월세 받아갖고 생활하시려고 이제 그렇게들 이제 구입을 하신 건데 예. 이분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 대비 주택 규모가 큰 거죠. 예. 그분들이 이제 상당히 부담이 단기간에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도 아마 고민이 되는 부분일 겁니다. 우리가 대안을 갖다 지금 얘기할 시간인데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만 이 대안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고 네. 그리고 95.3%는 아무 문제 없고 네. 또 4.7% 중에서도 또 상당한 사람들은 감내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감내할 만한 능력이 없는 부분들을 핀셋으로 딱딱 집어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뭐 말씀하신 대로 요율을 완화시켜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였는데 이것 때문에 갑자기 기초수급자 자격이 네. 박탈되는 사람 이런 분들은 뭐 세율 같은 경우를 맨 하위잖아요. 그러니까 하위 그렇죠. 세율을 갖다 조정을 해줘서 막아준다든가 네네. 또 이렇게 혼자서 독고하시면서 뭐 한다든가 경제활동을 안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다른 부분으로 뭐 낮춰준다든가 이런 대책들을 마련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재산세 세율은 좀 조정을 할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이제 기준시가 오르는 거 대비 이게 너무 많이 올라도 국민에게 부담이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세수가 갑자기 뭐 이 재산세 세수가 늘어나도 이 국민들이 의아해하잖아요. 예. 결국 결국 세금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편법 지금 세수 증대 이 방책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세 부분은 좀 조정을 하고 예. 그다음에 주택의 성격에 따라서도 좀 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나 예. 싶어요.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약간 특수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함께 정책적으로 예. 좀 고려를 해서 세율 조정을 좀 하는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지 예.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월세 그 사업자로 등록하시고 세금 뭐 잘 내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 월세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세율 동결해 준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핀셋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그렇죠. 않나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은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